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이틀 사이에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갑작스런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일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어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를 다시 되돌렸습니다. 시총 상위 10대 종목 가운데 상승한 종목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 분께 한번 의견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자주 보기 힘들다는 코스닥 사이드카가 지금 이틀 사이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하루는 어제는 매수에 걸리더니 오늘은 매도에 걸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제는 또 7% 이상 오르는 장이 있었고 오늘은 또 많이 좀 내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좀 많이 올랐죠. 네, 지수가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이제 어제 증시에 약간 되돌림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시아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이슈 자체도 오늘은 글로벌 증시가 일본이라든지 중국도 약간의 차익명물이 있었습니다. 밤새 미국도 막판엔 들어왔지만은 근데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 보였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20%, 30% 올랐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10% 이상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거 공매도 약간 쇼크오버는 없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제와 오늘을 딱 합쳐버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2,40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코스닥도 800선 회복한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에서 올리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 정도의 약간의 과속, 하나 정도의 급락인지 그 두 개를 합쳐버리게 되면 오늘장 시장 흐름에서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지표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 그리고 밤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소폭 반등한 부분 그런 것이 매칭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시장을 두고 성급하게 여기 현재 상태에서 위다 아래다 다시 내려간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흐름이 좀 판단이 섣부를 것 같고 한 가지인 건 확실했습니다. 시장이 정말 돈이 없는 상태였구나 하는 걸 좀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였군요. 네, 돈이 없는데 눌렀으니까 튄 거고 돈이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매수 세력을 막아놨으니 못 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예.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2차전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종목들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요인들이 좀 일시에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이전에는 1,350원을 넘었다가 어제는 장중 1,300원이 깨지기도 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가 선후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명품 예제 사태를 계속 매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또한 이제 해결이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있었고요. 또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 8, 9월, 10월 달 연속 3개월 하락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하락이었는데 11월 달 이제 들어서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유가도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좀 완화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눌렸던 요인들이 반대로 지금 상황이 호전되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이제 그 재료가 맞물리면서 네. 시장이 급등 나왔던 것이고요. 어제는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짝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2차전 종목들도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이제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이동평균선 이제 매물대에 다 걸려면서 그 밀렸던 것들을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어제는 단기적으로도 내가 이 공매도 많은 종목들을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단타 물량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오늘은 그런 물량들이 차익도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보면은 그 주식 선물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던 봤을 때 이게 아직은 이제 그 쇼커버가 어제 좀 진행이 됐지만은 쇼커버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대로 어저께 이제 쇼커버를 해서 급등했지만은 좀 반대편 입장에서는 좀 주식을 좀 눌릴 필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주식 선물 가지고선 좀 하방 공격을 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대표님. 예,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상승분에 대한 이제 과반 이상 지금 되돌린 구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됐었던 조정에 대한 빌미.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자 하루만을 가지고 다 반영을 좀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미국채 대규모 입찰 이슈가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 부분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쉬어가는 구간, 근데 다만 이제 쉬어갔던 구간들 자체가 어제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쉬어가는 구간조차도
좀 크게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시각적으로 좀 보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쇼 커버링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매도가 좀 나갔다라는 거. 외국계 자금에 대한 자금 이탈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일정 부분 이런 이제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다고 되면 이제 반동성 완화라든지 그리고 변동성 완화와 더불어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하는 포인트들 자체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저항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들을 어떻게 돌파를 시켜 나가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뭐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 좋긴 했었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불편한 시장은 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그 영향이 오늘은 잠깐 숨고르기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두 분은 보시는 것 같은데 하 대표님도 혹시 그럼 같은 생각이신 겁니까? 공매도 금지 효과요? 네, 오늘 그냥 숨고르기 정도. 아까 저희도 이제 이 화요일마다 나오는데 영풍재지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영풍재지가 지난 주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죠. 금요일 날. 실제적으로 이제 최대주 대한금속은 전체 1,400만 주가 전부 다 반대매매 처리가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했었냐 하면은 실제로 그 시점을 가지고 가면서 영풍재지의 진용 거래가 이제 멈추면서 이미 그 반대매매 영풍재지와 관련된 기업들 포스코홀딩스도 있었고 에코프롬 있었는데 이미 반대매매 이슈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풍재지 주가가 4,000원대 5,000원쯤이 떨어진 상태에서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여전히 4천억 중에서 회수한 금이 1,000억도 안 되겠지만은 네. 그 관련해서 다른 계좌들이 이제 그 내려갈 때 같이 반대매매가 다 털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반대매매로 나갈 물량은 없는 거고 이 공매도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쇼커버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상반기까지 올해 6월 달까지 2차 전지의 쏠림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조죠. 가장 역대급 공매도 잔고가 많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때릴 수 있는 물량은 생각보다 작은 거고 그렇지만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간다 말은 좀 그렇군요.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놓고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100에서 50까지 떨어뜨릴 때 시장에 불공정한 거래로 떨어뜨렸는데 이 제도를 만약에 원위치를 한다고 해도 다시 50이 100으로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엎질러진 물이라는 건데 그럼 갈 수 없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중요한 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건전한 자금들이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있고 마침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 바로 말씀을 좀 붙일게요. 네, 말씀 주세요. 어제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공매도 금지인데 왜 종목이 공매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LP라는 게 있고 MM이라는 게 있습니다. LP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MM은 마켓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 조성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ELW 혹시 매매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물량이 작은데 특정 수량의 호가가 딱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을 그게 이제 정권사도 사실은 저도 옛날에 있어 보니까 특별히 돈도 안 되는데 거래소에서 정권사에 지정을 해가지고 물량을 넣고 빼고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호가가 움직일 수 있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도 오늘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봤는데 공문은 보냈다고 해요. 여기에는 상당히 예외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불법이란 말은 그렇고 공매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업틱룰 적용 배제 조항이거든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빨리 사고 싶으면 매도호가 시장가로 사면 됩니다. 네. 그렇죠. 팔고 싶으면 하한가 주문이라 그냥 매수호가에 주문을 넣어버리면 바로 체결이 되는데 업틱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시장 제도에서 적용되는 건데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LP나 MMA에 대해서는 업틱룰을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려가는 주가에 자꾸 밑으로 주문을 넣어버리면 주가가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정부 당국에서도 금지를 시키면서 업틱룰이라든지 시장 조성자나 이쪽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없앤다 말은 그렇고 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이제 제도 개선으로 좀 가는 과정이라면 한쪽으로 너무 쏠렸던 그러니까 수급 자체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매도 금지를 어제 한다고 했는데도 공매도가 계속 되더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시장 조성자와 뭐 유동성 공급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국내 뭐 일부 증권사들에게 그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해놨다는 건데
뭐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공매도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은 거의 다 기관이었고요. 그 ETF 해지 물량으로 다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네.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이제 그 시장 조성자 의무를 좀 면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영원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공매도에 그 집중된 종목들은 쇼커버는 사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막 계속 급등해서 이런 쇼커버 된다고 해서 매일 급등할 수는 없고요. 네. 올라가다가 또 그 쉬었다 갖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올라갔던 것들도 차익 매물이 계속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이제 내년 6월까지라서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공매도를 쳤을 때는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 이겠지만 네. 주가가 최근 저점에서 공매도 물량이 오히려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내년 6월까지 좀 확실히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직은 이제 쇼커버가 본격적으로 났다기보다 단기적으로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놀래서 빨리 쇼커버를 하자 그런 물량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매도 많이 많았던 종목들이 언제 쇼커버가 들어온지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쇼커버가 들어올 때 장기성 그 외국인 자금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임을 보고 있었는데 저도 이게 공매도 금지가 된 거에 대해서 다소 좀 의외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다. 이제 그냥 시작 단계 정도로 보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 선물로도 얼마든지 하방 공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그 공매도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인 반면에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3개월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가 예. 있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로까지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그 뭐 상한가가 뭐 한 4개 뭐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 대비해서 하락폭은 뭐 그렇게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0% 올라갔으니까 뭐 10% 정도 빠진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되는 의미를 잘 어떻게 보냐면은 외국인과 기관들과 개인과의 어떤 그 시장 안에서 만약에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그 칼을 뺏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맨손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고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되기 때문에 8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8개월 동안 이자를 비싸게 물면서 버티려고 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끝까지 버티는 기관들이 털릴 때 아마 2차적으로 쇼커버가 숏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공매도 비중이 전체 시장의 7대 3 정도 되는데 코스닥은 6대 3이다.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40% 되고 2차 전지는 5대 5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그 기관 쪽에 그 공매도가 더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런 쇼커버의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의 유독 더 변동성이 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의 쇼커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한 종목만 살아남던데 그래서 에코프로만 일단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외국인 이탈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던데요. 마치 이제 중국 보는 것처럼 네. 일종의 뭐 정책 변수, 정치 예. 변수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개입하면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은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배제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요. 충분히 뭐 가늠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시장에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의 사례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매도 조치가 있었던 게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는 사실은 특별하게 효과를 보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수 반등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구간들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자체를 장기간 겪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역시도 공매도의 효과를 그렇게 크게 지금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공매도 금지 부분들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는 좀 단기간에는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적인 공매도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큰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이제 영향력을 좀 크게 미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되면은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이 쇼커버 물량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통상적인 부분들이고 이 기간이 끝났었을 때에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펀더멘탈 매크로에 대한 영향력들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불법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펀더멘털이라든지 매크로 상황 자체가 우호적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특히 개인들의 물량들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렇다고 되면 크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장까지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 자체, 하방에 대한 방어 자체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수익률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일단은 1차적인 환경 자체는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한 1, 2주간은 쇼커버 물량이 앞으로 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앞서 이제 이창환 부장님 말씀하셨던 게 네. 뭐 이창환 부장님도 사실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은 예상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조금은 더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럼 좀 더 세련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사전적으로 좀 예고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외국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좀 적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불만을 하면 그네들이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실명제. 그렇죠. 네. 만약에 조금 전에 자방 나온 것처럼 공매도에 실망한 외국인 엑시도스 이런 말 나오면 네. 시인하는 거죠.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질문에 물어보셨던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불법 물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수기로 진행되고 있는 걸 전산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건 물론 실질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대 세 번째 공매도를 금지했을 기간에는 전부 다 약간의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외적인 게 좀 없잖아 있었거든. 지금도 맞긴 맞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부분이라든지 국채 금리 맞긴 맞는데 뭐 과거 2008년, 2011년, 2020년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누가 봐도 이제 좀 그런 게 좀 통했었어요. 코로나,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이제 리만 사태이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급작스럽다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기 공매도 잔고 이 체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진행하지 않나. 다만 이 기간 자체를 내년도 상반기까지로 이렇게 좀 생각보다 깊게 잡아둔 거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번에는 손잡고 기울어진 운동자를 우리가 잡아보겠다는 의미도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 잠깐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최근에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약간 그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차익 우리가 보게 되면 무차익 공매도에서 허수가 불공정 공매도로 나오는 것 중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결제일이 있고 거래일이 있어요. T+2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실제적으로 HTS는 샀다 팝니다만 내 잔고는 월요일에 샀으면 수요일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나 이 차익 공매도는 이런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빌려오면은 결제일이 T+2면 수요일 월요일날 만약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수요일날 12시까지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채우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빈번해. 주식에도 많고 특히나 파생에도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러한 제도를 잡는 과정에서 조금 정부나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였지 않나 볼 수 있고 아까 원론적으로 물어봤던 여기서 외국인들이 빠지고 그거는 상당히 저는 지엽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이 과연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이 그들의 전체 매매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대부분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해치성 상품이고 해치 트레이드나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국내 금원머리도 많습니다. 국내 많은 증권사들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내 해외 법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잘 보시면 삼성전자 공매도 비중이 20% 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비중이 20% 넘는다면 외국인 100억 중에 20억짜리가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장을 교란하지는 않는데 그 공매도 자체가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지나치게 참여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는 뭐 이걸 가지고 외국인이 떠나고 그거는 그럼 뭐 그 사람들은 한국의 증시의 매력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과정으로 보면 하여튼 멀리 보면 아마 이번 참여인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6개월이란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매날 나오거든요. 상한 기간도 개인과 기간을 같이 맞춰주겠다 이야기 나오는데 뭐 우리가 누가 봐도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는 뭐 과정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앞으로 한 10년간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시고요. 이게 이제 편입이 돼서 사실 장이 굉장히 좀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반대로 MSCI 선진지수가 어차피 MSCI가 우리 편입시켜줄 생각이 영원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희망 고문만 해왔던 건데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언론에서 그러니까 특정해서 이런 언론을 그 뉴스를 흘리는 쪽에서 원하는 게 보면은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물 건너갔다 요거라 공매도 금지 효과가 없다. 단기성이 그칠 거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로 인해서 또 외국인들이 그 해외 그 자금 유출될 거 요 세 가지를 지금 되게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MSCI 선진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환 시장 개방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거라서 가장 핵심이 외환 시장이거든요. 네. 핵심 정의를 못 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는 여러 가지 그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는 요건 중에 극히 일부분의 하나일 것이고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까지 하고 그 안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특히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지금 대거 적발돼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까지 갔던 것이고 이거는 그 공매도를 치는 그 무차익 공매도를 너무 빈번하게 했던 그런 쪽에서 지금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그 자금에 관한 것도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얘기했던 게 공매도 금지가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됐던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외국인들이 그 패시브 자금 속성상 환율이라든가 금리와 같은 이런 거시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지 공매도 때문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투자할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가는 것이죠. 공매도 때문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매도가 그 지금 허용됐던 지난 이제 올해 8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그 4조 3천억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을 1조 매도했습니다. 공매도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매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사고 그리고 코스닥까지 합해서 거의 1조 가까이 샀는데 그 공매도 금지되니까 오히려 매수 들어온 거 봤을 때는 공매도랑 연관지어서 수급을 그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를 보면 안 될 것이고 MSCI 선진지수는 그냥 어차피 나중에 계속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그 공매도 여부랑 그 너무 연관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일한 생각입니다. 뭐 MSCI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자체는 뭐 현 정부만 집중해서 했던 것들이 아니고 과거 10년 전부터도 계속 진행을 해왔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이 부분들은 뭐 다 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또는 제도가 나아져가지고 아니면 MSCI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부분들을 다 100% 수용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못 들어갈 거면 오히려 그냥 내실을 기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평탄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내실을 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좀 부풀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호도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에 대한 뭔가 균형을 맞춰가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주식 경력이 조금 되시는 분은 저희가 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글로벌 뱅가드 펀드가 리밸런싱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1년 반 6개월인가요? 반년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MSCI는 당연히 이제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럼 EM에서 자금이 빠지고 MSCI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 유출과 유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국격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건전한 장기 투자 다 좋은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실적의 변동성 자체가 안정적이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갔을 때에는 당연히 보게 되면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의 엔화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화의 글로벌 위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관점에서는 MSCI라는 편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한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있는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편입된다고 해서 그럼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처럼 5년, 10년 장기 투자하면 뭐 10배, 100배 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편입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슈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그 전에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런 것부터 좀 체결이 돼야 되고 아까 이찬 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이슈가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근데 외환시장의 개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대외 수출이라든지 즉 경제의 그 변동성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성급하게 덤빌 부분은 아니고 이 공매도와 MSCI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거의 저는 희박하다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 가운데 거의 유일한 생존 종목이랄까요?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가운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전년비 영업이익 69% 나왔던데요. 에코프로 BM 실적이 안 좋으니까 연결해서 에코프로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판가 특히 이제 광물 가격 하락 때문에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 판가라든가 네. 원래는 2분기 때 그 가이던스가 Q는 올라가는데 이제 P는 떨어지더라도 Q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Q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P는 좀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거다라는 이런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에코프로 BM 외의 기업들은 좀 선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Q가 30% 정도 늘었고 물론 이제 메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매출은 이제 전분기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에코프로가 BM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이제 다른 자회사들이 그래도 좀 방어를 해준 건데 이런 흐름이 사실은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그 회복으로 갈 건데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충분히 반영된 주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컨퍼런스 콜에서 오늘 뭐 또 나온 중요한 얘기 같은 거 없었습니까? 에코프로 관련해서? 일단은 뭐 앞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광물 가격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도 어려움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언급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차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회사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아 있는 숙제는 딱 하나죠. 광물 가격이 올라가든 네.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든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말을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 이후에 과연 산업적인 부분들이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들을 좀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뭐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큰 기준점을 좀 던져준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고민할 부분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 2차 전지주들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 일이긴 하지만 네. LNF 같은 경우도 보면 4분기에 지금 적자 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약간 반도체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반도체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는 그림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감산 쇼티지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고부가가치 HBM이 성장세를 가져가니까 턴어라운드인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현재 실적 놓고 봤을 때는 4분기도 실적이 지금부터 나빠질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수요단 이야기는 전기차 판매 속도가 둔화되는 거지 절대 파이가 감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에코프로나 LNF의 어떤 큰 꼴에서 들어보는 것 마찬가지로 메탈 가격, 광물 가격의 하락이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LNF나 에코프로의 그 컨콜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양산이나 캐펙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2024년, 25년 정도가 본격적인 양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명분밖에 안 되는 거고, 오늘 에코프로의 컨콜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서 BM의 컨콜인데 캐펙스 투자가 이제 연초에 한 1조 2천억 정도 이야기를 했다가 올해 집행된 거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밝힌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바로 오늘 장 마치고 나왔던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의 수요 예측 결과와 내일부터의 공모 흥행 여부입니다. 네. 이거는 또 아마 부장님이 조금 더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요만 말씀드리면 희망 공모가 하단에 나왔어요. 36,200원 정도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보니까 공모 금액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희망 공모가 4만 원대 중반보다는 조금 낮은 아마 4,192억 정도가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는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 11월 17일 날 상장하는 거고, 내일부터 청약이죠. 예, 내일 모레가 청약인데 네. 이게 이제 36,200원은 희망 공모가입니다. 공모가인데 이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17.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죠. 우리가 보면 보통 기업들 상장할 때 뭐
1000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안 나오는 거는 9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기한 허수 공모를 뺐습니다. 네. 뺐고 오늘 최근 같은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언론에서 25,000대까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아마 3만 원 미만의 입찰을 넣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아마 36,200원 희망 공모가 하단원이라고는 합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선방했지 않나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그리 크질 않아요. 이게 지금 희망 공모가 기준으로는 대략 2조 5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관들이 입찰에 실패를 해도 LG엔솔은 30만 원대 20조였기 때문에 그건 바로 코스피 직행이 있을 거고 희망은 작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기관 락업 조건에서 생각보다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게 에코프로가 발벗고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는 30개월, 보통 1년이 많거든요. 30개월이고 기존에 있는 FI나 SI, 전략적 투자가나 재무적 투자가는 6개월의 보유예수를 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1월 17일 날 상장할 당시에 유통 가능 물량은 작아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의 첫 번째 상장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코스피행 두 번째 이제 기업이 되는 건데 아마 요 이슈가 또 하나의 주가의 모멘텀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 지금 청약을 한다는 건데 막 뛰어들어도 될 만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뭐 공모가 워낙 싸게 지금 책정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좀 부진할 거라는 게 사실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뭐 공모가 산다는 승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마지막 날 이제 수요 예측 마지막 날 몰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무래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흥행 이제 IPO가 흥행하고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고 주가 가버리게 되면은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 포지션에 의해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좀 이거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공모가 하단으로 쓴 그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한 76% 정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모가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이냐면은 뭐 공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만약에 저 공모가에서 그렇게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저 그냥 그 장중 매수로 좀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그 생각 모아갈 생각으로 좀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청약이 몰리게 되면 또 시장에 수급이 일로 다 몰려가고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는 이제 에코프로가 급락을 했었을 때나 급등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수급에 거의 뭐 블랙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만 사항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으로 좀 대규모 자금이 좀 들어간다라고 되면 일시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또는 이제 일시적으로 뭔가 수급에 대한 공백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뭐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는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과거처럼 2차원지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뭐 적정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2차원지 또 우리가 항상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뭐 뭔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원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 또는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이 남아있는 4분기 동안에 2차원지가 나홀로 독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에코프로 컨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HBM 관련 종목군들 물론 이슈도 있었지만 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시장에서의 중립적인 자금 자체가 2차원지로 쏠릴 것이냐 아니면은 2차원지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주도주를 찾을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에 한 손을 좀 먼저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해외 쪽 제가 지난주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엔비디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전기차 쪽으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인데 일단 이 두 기업의 밸류 부분들을 좀 놓고 봤었을 때 마진율 자체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좀 높아요. 테슬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AMD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또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테슬라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의 중립적인 자금 자체는 일단은 2차원지 좀 더 빠지는 걸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오히려 거기서 투입이 안 되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뭐 2차원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워낙 또 이 분야에 대한 뭔가 장기적인 플랜 자체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시겠지만 네. 내가 2차원지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거고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셔서 예. 최 대표님 감사하고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주사 밸류에이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 이미 반영이 끝난 겁니까? 이건 한국에서는 지주사 밸류에이션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네. 저는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앞으로 선진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평가 자체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같은 경우는 너무 싸고요. 예를 들어서 두산도 또 비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 밸류에이션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정치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자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잡혀 있느냐에 멀티플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갈 것도 없어요. 그냥 LG화학 보면 아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사 투자하면 안 되는 거 보이거든요. SK 스퀘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지주사를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일 때 네. 뭐 LG화학의 시가총액이 80%잖아요. 그럼 지주사 할인율을 50%만 잡아도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최소한 본업 포함해서 60조, 50조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방에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건 저희 그냥 오랜 정치 동안에 봤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코프로를 분석하는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에코프로 비행까지는 분석을 하고 에코프로는 분석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는 지주사의 섹터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사업회사 2차 전지 섹터가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분석하지만은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하지 않는 이유는 포스코 홀딩스는 또 지주사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지금 뭐 이걸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다 계산하게 되면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사업들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아마 주가 반응한다 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항상 한국 정시에는 지주사 디스카운트 이슈가 남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상장사일 경우랑 또 상장사에 대한 밸류가 좀 다른데, 예.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에서 밸류 분석할 때 그 비상장사를 분석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삼성증권이 에코프로 커버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목표가를 산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비상장사 전부 다 장부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 포함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등등 해가지고 에코프로 CNG 해가지고 전체 장부가에서 1,000억 그 밸류를 1,000억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가치를 아예 잡아놓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게 되면은 또 적정 시가총액에다가 뭐 지주사 할인이 몇 %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자회사들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 그 지주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각각의 그 개별 자회사들 다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지금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저 관점에서는 뭐 다른 이제 그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기업 그 글로벌 다른 기업들과의 이제 그뭐 퍼밸류를 비교하신 분들 계시는데, 에코프로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인 게 굉장히 다르고요. 그 국내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 유일하게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필요한 전고체를 만드는 그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이제 2차 전지 쪽에 소재 공급의 어떤 자급 자족을 위한 내재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서 예. 좀 회사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상황에서 HBM 관련 쪽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제 저희 황유현 팀장님이 예상하셨던 그림인데 그게 너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예요. HBM 쪽 소부장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말씀하신 것,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영국의 슈퍼컴퓨터 그렇죠. 여기다 AI 칩을 공급한다. 이 이슈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앞서서도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비단 밸류라는 것 자체가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감, 성장성, 뭔가 상징성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호재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확대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I 반도체라든지 뭐 GPU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만 생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의 바통을 받아서 AMD가 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테슬라도
도조 컴퓨팅 그리고 이제 AI 그로우기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장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차원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던 그 이면에도 보시게 되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차원지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준다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관련 종목군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은 사실은 HBM 관련된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돼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했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한미반도체 신고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이미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뭐 HPSP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눌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10월달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근데 그 예, HBM 관련주를 보통 이제 하나마이크론, 예.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걸 대표라고 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대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 일단은 이거를 공급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 이해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뛰었었고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SK 하이닉스와 또 협력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는 또 한미 반도체가 짝짝꿍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 기판 쪽에서 포지션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정도가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고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HPSP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러한 이제 공정 자체가 굉장히 좀 고단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고압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고압이죠. 고압으로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열에서 이제 고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이 후공정과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좀 기술력이 우호적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뜨겁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뭐 실적은 아직 좀 미미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LG전자로 좀 비교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 LG전자의 주가 탄력도가 높아졌을 때 뭐 가전을 많이 팔아서 이게 아니거든요. 전장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덤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장비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 부분들은 뭐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HBM에 대한 성장 스토리들 자체가 워낙 거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만약에 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후공정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도 HBM과 관련된 스토리들에 뭔가 좀 관심을 좀 기울이시게 되면은 뭐 좋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겠냐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계속적인 강세가 나올지 그리고 대형주가 있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네. HBM 소부장 쪽도 있고 어느 쪽을 앞으로 좀 보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역시나 소보자에 맞고 사실 오늘은 근데 AI 반도체가 오른 이유가 일정이 좀 있었어요. 두 가지 삼성전자 이제 AI 포럼하고 또 1년 됐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챗 GPT 이야기할 때가 작년 11월 정도인데 네. 오픈 AI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첫 컨퍼런스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중에 뭐 GPT-4 터보도 공개를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늘 관련주 움직인 거 보면 한미반 말씀하신 대로 한미 TSB 본드의 한미 반도체, 리폴로 장비의 PSG 홀딩스, STI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오사트로 넘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삼성요 아마 짐 켈러 방안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삼성 AI 쪽에서. 그러니까 AI 반도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 캐나다 이 테스 토렌트라는 회사죠. 삼성이랑 거의 제가 알기로는 파운드리 관련해서 20년 이상 파트너십을 구축했는데 마침 삼성 AI 포럼에 이제 짐 켈러 CEO가 방한하면서 여전히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오늘 화답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최영동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는 아직 단순하게 보게 되면 그냥 메모리 업황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주가 탄력성이 조금 덜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HBM 관련된 장비 회사들의 이제 모멘텀이 되게 커져. 물론 그 기업들 하나하나 열어보면 실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말은 그렇고 한참 멀고 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몇 개 테크론이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거 보게 되면 종목마다 약간 이제 뭐 HBM으로 장비를 늘려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엔비디아의 뭐 A100 같은 경우도 개당 그 반도체 하나 걔는 아닙니다. 로직 반도체인데 가격이 뭐 5천만 원, 8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대한 성장성의 시장은 작용한다 보면 되고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우리가 많이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HBM 관련주나 대표 오사트 관련 기업들 계속 포트에서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부분은 트레이딩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 시가총액에서 코스피 시가총 1위부터 10위권 종목 중에서 신고가에 가장 가까운 종목은 딱 하이닉스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은 좀 소부장들도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수준이다 정도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세 이슈가 또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뭐 2조 원 가까이 좀 매도를 해야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강력한 수준인 건가요? 이게? 저게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일부 좀 발목을 잡았던 이슈긴 하고요. 그 전부터 이제 상속세 문제 매도, 뭐 홍라이 그 여사 물량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는데 네. 뭐 예정된 약재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주가의 어떤 하방을 뭐 하락을 야기하는 그런 이슈는 아닌 거고요. 그냥 주가 정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나올 만한 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너무 이렇게 큰 이슈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몇 가지 오늘 나온 소식들 관련해서 좀 여쭤볼 사항이 카카오 택시 수수료 시스템 전면 재검토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렴한 수수료 체계로 바꾼다. 카카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 아닌가요? 이건 좀 부정적인 이슈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뭐 수익성 떨어진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네. 이미 때문에 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떨어질 때 떨어질 있을 정도였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의 주가락을 야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민심이 돌아선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불필요한 서비스가 진입이 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너무 고가의 서비스료가 진행이 됐던 부분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많이 좀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업에서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라든지 기존에 보여줬었던 카카오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던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의 성장성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좀 냉랭하다. 뭐 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털 정도. 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는 인식 자체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정도인 거지. 뭔가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들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성들을 가지고 주가를 되돌리기에는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좀 너무나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사실은 그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면서 주가에 이게 과연 연동될까? 연관성이 좀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사실은 퀘스천 마크는 계속 좀 붙이면서 좀 읽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주가가 38,000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그래도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뭐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도 뭐 저렇게 많이 바꿔 나가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생겨나게 될 텐데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에 온 게 맞습니까 지금? 아니면 아직도 좀 유보적인 판단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티가 카카오티의 플랫폼을 일반 다른 카카오 택시 중개 플랫폼과 공유한다는 거는 스스로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의 이제 독과점 규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허용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 뭐 아시겠지만은 매각하려다가 매각도 잘 안 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너덜너덜해지는 건데 주가 관점에서는 최근 주가 네이버 대비 상대적 부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SM과 인수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라든지 뭐 일부 이제 구속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과연 주가에 좀 묻어 있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그냥 주가를 보지 마시고 기업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나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이제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네이버는 약간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컨텐츠라든지 하이펙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는 여전히 고부가가치 산업보다는 안에서의 플랫폼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상대 비교하게 되면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네이버는 주가가 연일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내년 정도 관점에 좀 멀리 보신다면 카카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왜냐하면 CEO 리스크라는 것도 결정적으로는 지금 그 뭐 구속 여부까지 갔으면 그 다음 수순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너무 좀 극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시효 교체라든지 그 다음 과정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본업도 있고 CEO 리스크도 있고 또 정부의 규제 관련 이슈도 있었다면 일정 부분 그러한 노이즈 자체는 좀 완화됐다고 보고 만약에 긴 호흡으로 보셨다면 저는 조금씩 매수도 좀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한 피로감이거든요. 뭐 많이 오르면 좋았다가도 또 많이 떨어지면 또 실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연말까지 시장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네,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내년 6월부터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이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6월이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하는 이런 이슈가 보여져서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시장 바닥이 잡혔다 그런 관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6월까지는 것도 상승장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가게 되면은 제법 내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장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최 대표님도 짧게요. 일단은 해외 쪽을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반 주식에 대한 쇼크오버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채권에 대한 저점 매수, 저점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쇼크오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 쪽 환경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에는 지금 아직 미반영되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4분기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 대표님 말씀하실까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이 지난주에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공매도 일수 있습니다만 10월 달에 그 부진 자체를 11월 초순에 많이 돌렸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여기서 지수 상단 밴드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불안정한 어떤 급락 자체는 좀 진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긴축의 시대에는 과거 유동성 폭발 때처럼 꿈과 희망만으로 주가가 가기는 좀 어렵다는 점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항상 기업의 실질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요동치는 시장 때문에 마음 흔들리는 일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